안녕하십니까, 지원함입니다.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더구나 공산주의 세력과 대치하면서 경제건설과 번영을 이룩한 서독의 부흥상을 보고 오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면서 국민에게 남긴 일성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라인강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오겠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라인강의 기적이 서독에서 이루어진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당시 서독의 르브케 대통령, 에르하르트 총리와 만난 박정희의 관심은 온통 그 한 가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카카, 우리 서독은 정부가 우선 기본공업 투자를 선행했습니다. 공업 투자를 하려면은 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이 공장도 공장이지만은 이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려면은 도로도 있어야 하고 이 항만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그런 후에 집중해야 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시장 경제 체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장 경제라. 이 말하자면은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이 기업인들이 앞장서서 경쟁하고 자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카카. 그런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되는 셈입니다. 르브케 대통령의 만찬이 끝나갈 무렵 박정희 옆자리에 있던 에르하르트 총리는 같은 분단국으로서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카, 분단국으로서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경제 번영뿐입니다. 그것만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한국에 가서 경제 고문이라도 맡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국과 서독은 분단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단국가끼리는 공동운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어려움을 서독의 어려움으로 알고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서독을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큰 환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일부 있지만 그건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 외교 관리에 따른 통상적인 대접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방문에 대한 서독 내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이미 1962년경부터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당시 서독 언론들은 우리나라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거의 매일같이 대서특필로 소개했고 이국만리 타관 땅에 와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국인의 긍지를 더없이 높이 평가했다. 간호사들의 서독 파견은 1960년경 두 민간인에 의해 시작됐다. 그해 봄, 서독의 본의과대학 병원 외과 이종수 박사의 방. 오, 두 분 어서 와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사님. 김순례라고 합니다. 이은실입니다. 됐어요. 인사는 그만두고 우선 앉아요. 이곳 먼 나라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두 분이 이곳에 왜 왔는지는 알고 있죠? 예, 간호사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베를린 감리교 부녀 선교회와 프랑크푸르트 감리교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나요? 단 한 사람도. 서독에 간호사로 온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두 학생이 처음이고 전부예요. 네. 이종수 박사는 이 사업을 간호학생에게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로 확대하여
1968년까지 1200여 명의 간호 요원들을 서독에 취업시켰다. 이렇게 되던 것이 1969년부터는 정부가 해외개발 공사를 통해서 서독 간호사 취업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 서독으로 간 당시 간호대 학생들은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 대한 극진한 간호, 또 민첩한 업무 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아마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한국인만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 서독으로 간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 사실상 보통의 독일인들이 만난 첫 동양인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한국 간호사들의 유능함, 또 친절, 봉사정신은 독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한국상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간호사와 광부들이 독일 현지에 쌓아둔 이미지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에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건 뭐 저 군대 생활할 때보다 더 힘들구만 그래. 그러게요. 어서 씻고 주무세요. 잠도 오지 않을 것 같구만. 임자 먼저 자구리요. 왜요? 아이고, 하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기보다도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음악이 귀에서 뱅뱅 돌아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 모차르트의 교향곡 38번요? 리비케 대통령 만찬장에서 들었던 음악을 그 음악당까지 가서 또 듣고 말이야.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국빈에게는 반드시 교향곡을 연주해주는 게 서독 정부의 관례라고 하니까 당신이 국빈 대접을 받은 것만은 분명한 거네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같구만. 에이구, 어쨌든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잡아놓으니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응? 그 화장실에 가도 이 변을 보기 힘들 정도야. 정말요? 이 독일 사람들 말이야. 이 비용 몇 푼 아끼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은 게 분명해. 그것도 좋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작정하고 어렵게 온 길인데 하나라도 더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면 그만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구, 그 인자는 뭐든지 좋게만 보는구만. 응? 이 속편에서 좋겠네. 서독 방문 사흘째,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단은 베토벤 할례 음악당을 다시 찾았다. 교포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나는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스스로 제시한 공약을 실천함에 실패하였다는 비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 앞에 사리를 희생시키는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제독 한인회 회장이던 작곡가 윤희상의 연설이 박 대통령의 뒤를 이었다. 훗날 동백림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음악가 윤희상은 상극의 관계가 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윤 선생님 언제 서독으로 건너왔어요? 1956년경에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파리에 갔다가 57년도에 베를린으로 왔습니다.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고생이 많았겠구만요. 그러나 저의 재능을 인정해 주신 스승들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동아시아 사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덕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각각.
무슨 덕을 봤어요? 동양적인 음악의 요소를 서양 음악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것을 특별하게 취급해 주었습니다. 쉽게 음악계의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윤 선생은 우리 한국인의 예술성을 대표한 국가대표시구만. 예.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동백님 사건으로 인해 크게 어긋난다. 윤희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인 1963년 4월, 그는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던 것이다. 반공이 국시였던 그 시절, 온전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에 있을 에르하르트 수상과의 회담에서 참고하십시오. 이게 뭐야, 백박사? 에르하르트 수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내가 읽어서 외우라는 건가? 임자가 직접 간단하게 설명해. 예, 알겠습니다. 에르하르트 수상은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1948년 서독 경제장관이 됐다가 경제의 부흥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분이죠. 오늘날 서독 경제를 이룩한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수상이 된 건 1963년입니다. 아시다시피 1958년 10월에 한국 방문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지한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담은 껄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아무리 유하다고 해도 돈 얘기가 나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임자 눈에는 네가 그저 옆집에 돈 꾸러가는 아버지처럼 뵈는 모양이지. 대통령 각하께서 한국의 경제 건설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시니 우리 서독 정부로서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르하르트 수상. 우리 한국도 이 서독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공산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혁명을 한 이유는 정권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피폐해져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안정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혁명을 했고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돈이 없습니다.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결국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다. 그의 부탁은 계속됐다. 수상각하, 내가 왜 이 먼 나라까지 왔겠습니까?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서독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예. 수상각하, 돈을 빌려주시면은 한국의 국가 재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르하르트 수상과의 단독 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해가며 반복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백영훈 통역관의 기록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구하게 살아왔는지를 2번, 3번 반복하고 있었다. 5.16 군사혁명을 시작한 배경에서 일제시대 이야기로 갔다가 6.25 때 경험담, 자유당 시절의 이야기에서 다시 일제시대로 두서없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옆에서 통역하던 내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됐지만
에르하르트 수상은 시가를 비우면서 끝까지 들어주었다. 반복되는 내용에 민망해진 나는 흐르는 땀을 연신 훔쳐내고 있었다. 유일하게 믿고 있던 우방국인 미국이 무상원조를 받은 나라에게는 차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가진 것은 값싼 노동력뿐인 이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